안녕하십니까. 외드라마 대표 문할리입니다. 2026년을 맞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FDA가 승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ADC 개발에서 임상양리학적 고려사항이 실제 인허가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메디라마는 2025년 4월까지 FDA 승인을 받은 13개의 ADC를 대상으로 FDA가 어떤 임상양리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인허가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해서 이를 TCP라고 하는 저널의 리뷰 논문으로 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엣지에서는 그 분석을 바탕으로 FDA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가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를 중심으로 그 흐름을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말씀드릴 내용의 아웃라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ADC 개발을 다시 임상양리 관점에서 리뷰해야 되는지를 짚겠습니다. 최근 ADC 승인과 라이선싱이 급증하고 있는데 임상과 규제 간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FDA가 ADC 개발할 때 임상양리학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발간된 지침서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출 반응, 분석 전략, 특수 집단 평가처럼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실제 FDA 승인 사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C 개발자와 연구자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ADC에 대해서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용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중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면 첫째, ADC, 특히 인텍트 ADC입니다. FDA의 임상양리학적 평가는 페일로드가 아니라 ADC 전체 노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토탈 안티바디와 언컨주게이티드 페일로드의 구분입니다. 효능과 독성을 설명하려면 컴포넌트가 익스포저 리스폰스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명확히 분리해서 측정해야 됩니다. 특히 세 번째로는 파마콜로지컬리 액티브 메타볼라이트입니다. FDA는 이를 임상양리학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근자에 들어 매우 많은 ADC들이 빠른 속도로 승인과 적응증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FDA가 고형암의 적응증으로 승인한 ADC는 8개로 6개의 타겟에 대한 것입니다. 헐투 영역에서 2013년 캐드사일라가 승인된 이후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지만 2019년에 엔헐투의 첫 승인이 일어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적응증이 추가되고 있고 현재 유방암에서 헐투 로우와 얼트라 로우까지 확장되었고 판튜머 적응증, 즉 티슈 아그노스틱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롭2에서는 트로델비와 다트로웨이가 승인을 받아 표준요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넥틴4에서는 파드세프가 단독 또는 면역 항암제 병용으로 방광암의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레이트 리셉터 알파, cMET, 티슈 팩터처럼 보다 정밀한 표적을 겨냥한 ADC들이 연이어 승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약제가 유방암, 폐암, 비뇨기암, 부인암 등 주요 고형암 전반으로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서는 BCMA, CD19, CD22 등
6개의 표적에서 6개의 ADC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재발성 불응 환자군을 대상으로 신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초기 아드세트리나 마일로타카 같은 약제들은 표적이 명확한 혈액암에서 단독으로 ADC의 가능성을 검증했는데요. 이후에 폴리비나 진론타와 같은 약제들은 병용 전략을 통해서 적응증 확장을 받았습니다. 반면 BCMA ADC인 블랙랩처럼 확증적 임상시험을 충족하지 못해서 철회된 후에 새로운 3상 임상시험으로 정규 승인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이 리뷰를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FDA가 명확한 가이던스를 통해서 ADC에 대해 규제적인 요구사항, 임상 및 비임상 데이터의 요건, 그리고 품질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DA는 ADC를 단순한 안티바디나 또는 스몰 몰레큘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델리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체라고 하는 라지 몰레큘에 강력한 사이토톡식 스몰 몰레큘 페일로드가 결합이 되면서 약동학과 독성, 익스포저 리스폰스 관계가 기존 약물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에서는 이런 특수성을 전제로 용량 전략이나 바이오 아날리티컬 어프로치, 인트린식 팩터, 드럭 인터랙션 등 ADC에 특화된 임상 양리학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FDA는 ADC 개발에서 효능 이전에 이 복합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가를 묻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FDA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아날리티컬 어세이 측면에서는 ADC 전체뿐 아니라 언컨주게이티드 엔티바디, 페일로드, 그리고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를 구분해서 측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세이프티와 이피커시를 평가하기 위해서 프리폼과 컨주게이티드 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즈 셀렉션, 익스포저 리스폰스 관계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용량 설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원이 혈중으로 쉐드되는 경우에는 결합형과 비결합형 ADC의 양리학적인 의미를 별도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TC의 평가와 면역 원성에 대한 핵심 고려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DA는 ADC에서 QTC 프롤롱게이션의 위험을 평가할 때 항체 자체보다는 주로 페일로드와 메타볼라이트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QT 프롤롱게이션이 대개 저분자 화합물의 전기생리학적인 특성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가 접근법 역시 엔티바디가 아닌 페일로드를 중심으로 기존의 소분자 QT 가이던스를 적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역원성인데요. ADC는 엔티바디, 페일로드, 링커로 구성된 복합체이기 때문에 면역반응 평가 범위 역시 전체 구성 요소를 포괄해야 합니다. FDA는 단계적 면역원성 평가를 통해서 엔티드럭 엔티바디를 검출하고 ADC 구조로 인해서 새로운 에피톱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메디라마가 2025년 12월 TCP에 기고한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FDA에서 승인된 ADC를 대상으로 임상양리학적 평가 요소들이 실제 승인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리뷰입니다. 특히 파마콜로지, exposure response relationship, QTC에 대한 평가, immunogenicity 등
주요 레귤레이터리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의 범위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FDA가 승인한 모든 ADC이고 허가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고려된 파마콜로지컬 스펙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바이오아날리티컬 어세이, 누출 반응 관계, 그리고 intrinsic and extrinsic factor, QTC의 체인지, immunogenicity, 이를 기반으로 한 용량 설정, 그리고 시판 후 요구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FDA 승인 패키지와 공개 심사 문서, 그리고 어프로벌 레터에 명시된 PMR과 PMC, 즉 포스트 마케팅 리퀘어먼트와 커미트먼트 정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그림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FDA가 승인한 ADC의 승인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ADC에서 사용된 페일로드의 종류, 달값, 그리고 최초 적응증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ADC가 제한된 적응증에서 승인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표적과 페일로드 조합을 가진 ADC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전체 ADC의 약 70%가 가속 승인 경로를 거쳐서 허가가 되었는데 이는 언맷 니즈가 높고 ADC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반영합니다. 또한 DAR, Drug Antibody Ratio, 페일로드의 특성, 그리고 표적 발현 양상이 임상 양리학적 평가와 도즈 셀렉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아날리티컬 어프로치에 대한 승인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ADC에서는 주로 엘라이자 기반의 분석이 사용되었는데요. 일부 사례에서는 unconjugated payload의 구분이 불충분해서 포스트 마케팅 리퀘어먼트가 있었습니다. 이후 승인된 ADC에서는 LC-MS를 활용해서 unconjugated payload와 메타볼라이트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분석 전략의 고도화는 익스포저 리스폰스와 세이프티 해석의 신뢰도를 높였고 최근 ADC에서는 대부분 레귤레이터리 이슈 없이 승인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ADC 승인 과정에서 핵심적인 바이오 아날리티컬 팩터인 인텍트 ADC, 토탈 안티바디, 그리고 페일로드는 일관성 있게 평가되어 왔고요. 특히 페일로드 분석에 있어서 LC-MS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초기 ADC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분석법의 한계로 인해서 PMR이 요청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일로탁에서는 엘라이저 기반의 분석이 한계가 있었고 벨란타맙 마포도틴에서는 롱텀 어세이 스테빌리티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FDA는 프리폼과 컨주게이티드 페일로드를 구분하는 에세이 스페시피시티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왔고 최근 ADC에서는 보다 플렉서블하고 어드밴스된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MR을 받은 블랙랩의 경우 토탈 엔티바디를 측정하기 위해서 엘라이자, 페일로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UHPLC 메스를 사용했는데요. FDA는 페일로드의 분석 방법이 장기 보관 시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따라서 페일로드 PK를 사용한 다른 분석, 즉 ER 아날리시스나 컨센트레이션, QTC, PAPK도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PMR로서 페일로드의 롱텀 스토리지 스테빌리티 평가가 유효한지 확실하게 검증한 다음 페일로드 농도에 따른 세이프티 분석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Exposure Response Relationship을 본 것인데요. 그린은 ER이 긍정적으로 확인된 경우, 옐로우는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회색은 FDA 리뷰에서 평가되지 않은 경우이고, 레드는 노출 증가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즉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ADC에서 이피커시의 ER이 비교적 명백한데, 동시에 VOD나 ILD와 같이 중요한 독성에 관련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도 관찰됩니다. 또한 일부의 ADC에서는 긍정적인 이피커시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상의 한계로 인해서 PMC가 요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ADC 개발에서 이런 베니핏 리스크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ER 모델링이 승인 검토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FDA 리뷰 결과를 정리하면 이피커시 측면에서는 인텍트 ADC의 노출과 클리니컬 리스폰스 간의 ER이 일관되게 관찰된 반면 언컨주게이티드 페일로드의 경우에는 컨시스턴트하지 않거나 시스테믹 익스포저가 낮았고 또 분석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피커시와의 관계가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익스포저 세이프티의 관계가 이피커시보다 더 일관되게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FDA의 도즈 저스티피케이션의 판단은 주로 인텍트 ADC의 노출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스포저 세이프티의 트레이드오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PMR이나 PMC로 이어졌습니다. ER 검토를 통해서 PMR을 받은 마일로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ER 관계에서 Cmax, 1차 투여 후의 AUC, 평균 AUC 등 다양한 노출 지표를 기준으로 Complete Response Rate와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전반적으로 Exposure Efficacy의 관계는 비교적 플랫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용량을 9mg/sqm에서 3mg/sqm로 감소시켜도 Efficacy에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이도스가 반드시 어디셔널 이피커시 베네핏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하고요. FDA가 용량 감소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일로탁의 세이프티 측면에서의 이하를 보면 페노클루시브 디시즈 즉 VOD의 발생 위험은 1차 투여 후 Cmax가 증가할수록 명확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는 이전에 조혈모세포 이식 여부를 보정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즉 마일로탁에서는 효능보다도 안전성에서 익스포저 릴레이션십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고 특히 Cmax가 독성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마일로탁은 PMR로 도즈 파인딩 스터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FDA가 승인한 ADC들에서 intrinsic factor, extrinsic factor, 그리고 immunogenicity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intrinsic factor 측면에서는 체중이나 BSA와 같은 기본 인구학적 요인은 일부 ADC에서 고려가 되었지만 중등도 이상의 간 기능 또는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이나 용법상 주의가 요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extrinsic factor, 즉 약물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페일로드의 대사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는데 대부분 전임상 또는 제한적인 임상 자료를 근거로 레이블의 주요 사항이나 PMR로 관리되었습니다. 이뮤노제네시티는 전반적으로 낮은 발생률을 보였지만 FDA는 ADA와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의 분석의 적절성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고 분석법 개발과
검증을 PMR이나 PMC로 요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대규모 임상시험보다는 보완적 자료와 시판 후 규제 조치로 관리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트린식 팩터에 대한 검토를 다시 정리하면 Racial and Ethnic Minority에서의 언더 리프레젠테이션은 여러 ADC의 검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PMR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디웨이트는 중요한 코베리에이트로 확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도즈 캐핑이 적용된 경우는 일부 ADC에 국한되었습니다. 또한 헤파틱 임페어먼트 환자에 대한 데이터 부족은 PMR이나 PMC로 이어지는 주요한 원인이었고 EV ADC에서는 파마코제노믹 베리어빌리티 즉 UGT1A1 28 지노타입이 세이프티 이밸류에이션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리널 임페어먼트에 대한 평가는 ADC 전반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특히 시비어 리널 임페어먼트 환자군에서는 데이터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FDA는 서퍼퓰레이션 전반에서 세이프 도징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프레젠터티브 데모그래픽과 로버스트 코베레이트 애널리시스를 점점 더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FDA가 승인한 ADC에서 드럭 인터랙션 즉 DDI가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ADC에서 DDI 리스크가 평가되었고 데디케이티드 클리니컬 스터디뿐만 아니라 PPPK 모델링이나 파퓰레이션 PK 애널리시스 등 다양한 근거 패키지가 활용되었는데요. FDA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크로스 프로그램 익스트라폴레이션도 수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베도틴을 사용한 아드세트리스의 데이터가 파드세프나 또는 TV닥의 DDI 평가에 활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엔자임이나 트랜스포터 기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엑스트라폴레이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밸리데이션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ADC에서는 메타볼릭 DDI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 예는 사시투스맙 고비테칸의 경우로 UGT1A1 28 베리언트와 SN38 related 리스크가 대표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FDA는 실용적인 엑스트라폴레이션은 허용하면서도 ADC DDI 리스크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커니스틱 저스티피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FDA 가이던스에서 제시하는 헤파틱 임페어먼트가 ADC PK에 미치는 영향을 아드세트리 경우에서 보겠습니다. 브렌틱스마 베도틴에서는 헤파틱 임페어먼트가 있는 환자에서 페일로드인 MMA의 EUC가 정상 대비 2.3배 증가했는데 이는 간기능 저하가 페일로드 익스포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FDA는 레이블링을 통해서 마일드 헤파틱 임페어먼트가 있는 차일드푸 A 환자에서는 용량 감량을 권고했고 차일드푸 B와 C 환자에서는 사용을 피하도록 명백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헤파틱 임페어먼트에 따른 PK 변화가 도즈 리커멘데이션과 레이블링으로 직접 연결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드세트리스와 같은 페일로드인 베도틴을 붙인 티브닥은 티슈 팩터 ADC로 표준 용량은 2mg 파케이지 every 3week입니다. FDA는 마더리투 시비어 헤파틱 임페어먼트 환자에서는 티브닥의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마일드 헤파틱 임페어먼트 환자에서는 스타팅 도즈의 조정 없이 투여하되 어드버스 이벤트에 대한 클로즈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파틱 임페어먼트가 일부의 ADS에서는 도즈 리덕션으로 다른 ADC에서는 모니터링 하로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DDI는 대부분 페일로드의 대사 경로를 중심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엔티바디 자체가 DDI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IgG-based ADC의 하프라이프는 FcRn 바인딩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데 FcRn 안타고니스트인 F가 TG모드 알파의 경우 이 경로를 차단해서 IgG 리사이클링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circulating IgG가 감소하고 IgG-based ADC의 클리어런스가 증가할 수가 있어 세라피틱 익스포저와 에피커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페일로드가 아니라 엔티바디 FcRn 인터랙션이 DDI의 기전이 되고 FDA 가이던스에서도 이러한 엔티바디 메디에이티드 DDI의 가능성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FDA 가이던스와 레이블링을 기반으로 승인된 ADS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DDI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DDI는 엔티바디가 아니라 페일로드의 대사 경로를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브렌틱스맙 베더틴, 트라스투즈맙 엠탄신, 그리고 젬투즈맙 오조가마이신에서는 페일로드가 사이토크롬 P3A4 서브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CYP3A4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경우 익스포저 증가와 톡시시티 리스크의 상승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사스투즈맙 고비테칸의 경우 페일로드인 SN38이 UGT1A1에 의해서 대사가 되므로 UGT1A1 이니비터나 UGT1A128 지노타입과 연관된 DDI 리스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즉 FDA의 DDI의 평가는 ADC 전체가 아니라 주로 페일로드의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레이블링의 주요 사항이나 사용 제한으로 직접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A 리뷰를 보면 대부분의 ADC에서 ADA 어세스먼트는 거의 필수적으로 수행되었지만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 즉 NAB 테스팅은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NAB 테스팅이 생략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PMR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FDA가 ADA의 인스턴스보다는 펑셔널 이뮤노제네시티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스투즈맙 고비테칸이나 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과 같이 ADA 어세이에서 드럭 톨러런스가 낮은 경우에는 SA 밸리데이션을 위한 PMC가 요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DA 발생이 낮더라도 트라스투즈맙 데룩스테칸처럼 인테그레이티드 이뮤노제네시티 서머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FDA는 관찰된 ADA 빈도 자체보다는 충분히 검증된 SA를 기반으로 한 기능적 이뮤노제네시티 평가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DC에서의 QTC 프롤롱게이션에 대한 평가입니다. FDA 리뷰를 보면 대부분의 ADC에서 QTC 리스크는 Dedicated QT Study 또는 Concentration QTC, 즉 Exposure QTC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평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권장용약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QTC 프롤롱게이션은 관찰되지 않았고 FDA도 대부분의 경우 이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이노투즈맙 오조가마이신이나 젬투즈맙 오조가마이신의 경우처럼 데이터가 제한되거나 딜레이드 이펙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는 추가 조치나 또는 PMR이 요구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QTC 평가는 엔티바디 자체보다는 주로는 페일로드와 그 노출 수준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스몰 몰레큘 접근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ADC에서도 QTC 리스크는 전통적인
스몰 몰리큘 세이프티 프레임워크 안에서 보수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정리하면 FDA는 ADC의 QTC 리스크를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디케이티드 QTC 스터디가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컨센트레이션 QTC 모델링을 적용하려면 임상적으로 중요한 컨텍스트와 데이터의 완결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ADC에서 클리니컬리 미닝풀한 QTC 프롤롱게이션은 관찰되지 않았음에도 QTC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해석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PMR이 부과되었습니다. 즉 FDA는 모델링 베이스드 QTC 어세스먼트를 수용하되 데이터 컴플리트니스와 컨텍스추얼 밸리데이션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일로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약물은 안티-CD33 안티바디에 칼리키아마이신 데리버티브인 오소가마이신 페일로드가 결합된 ADC입니다. 피보탈 스터디 당시에는 QT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포스트 ECG 리퀘어먼트가 없었고 실제로 ECG 데이터가 확보된 환자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2명에서 QT 프롤롱게이션이 데이 31과 데이 53에 관찰이 되었는데 약물의 하프라이프를 고려하면 이 해당 시점에는 젬투스맙 오소가마이신 자체는 이미 체내에서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즉 QT 프롤롱게이션과 드라그 익스포저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FDA로 하여금 QTC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QTC 이슈의 배경에는 실제로 FDA가 당시 확보한 데이터만으로는 QT 리스크를 충분히 배제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포스트 마케팅 리퀘어먼트 스터디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FDA는 자발적인 어드버스 이벤트 보고나 파마코비질런스 데이터만으로는 QT 프롤롱게이션의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마일로탁에 대해 사람에서의 QT 인터벌을 직접 평가하는 PMR 스터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QTCF 변화가 10ms 미만으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QTC 프롤롱게이션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제 리스크는 낮았지만 초기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규제적으로는 보수적 접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ADC 승인 과정에서 어플리칸트, 즉 개발자와 FDA 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임상양리학적 판단의 차이를 요약한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어플리칸트는 제한된 데이터로 리스크가 낮다라고 해석한 반면 FDA는 데이터 컴플리트니스와 메소돌로지컬 로버스트니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아날리시스, 익스포저 리스폰스, 인트린식 벡터, QTC, 이뮤노제니시티, DDI 등 전반에 거쳐서 FDA는 보다 보수적인 분석과 추가적 데이터를 요구했고 그 결과 PMR이나 PMC로 이어졌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살펴본 ADC 클리니컬 파마콜로지 이슈들을 한 장으로 요약한 리캡입니다. 챗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PMR과 PMC는 새로운 위험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클리니컬 파마콜로지 도메인에서의 데이터 갭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아날리시스에서는 assay 밸리데이션의 부족이나 ADA 또는 NABSA의 톨러런스의 문제가 있었고 익스포저 리스폰스에서는 ER 릴레이션십이 불확실하거나 데이터의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인트리식 팩터 측면에서는 헤파틱 임페어먼트나 레이스, 에스니제네시티와 같은 언더 리프리젠티브 파퓰레이션이 반복적인 레귤레이터리 컨선으로 지적되었고 QTC나 이뮤노제네시티처럼 이미 프레시던트가 잘 정립된 영역일수록 FDA의 스크루티니는 오히려 더 엄격했습니다. 결국 FDA는 어플리컨트 간의 디스커레펀시는 결국 FDA와 어플리컨트 사이의 디스크레펀시는 해석의 차이라기보다는 FDA가 요구하는 데이터 컴플리트니스, 메소돌로지컬 로버스니스, 그리고 explainability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켰는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ADC 개발에서는 노블티보다 펀더멘탈 클리니컬 파마콜로지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가 규제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뷰 내용을 정리하면 FDA는 ADC 승인 판단은 효능 자체보다는 클리니컬 파마콜로지 평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승인 사례를 보면 익스포저 이피커시 관계보다 익스포저 세이프티 관계가 더 일관되게 확인되었고 그 결과 인텍트 ADC 익스포저가 용량 정당화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바디웨이트, 헤파틱과 레날 임페어먼트, 파마코지노믹스와 같은 인트링식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부족이 PMR이나 PMC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DI 측면에서는 대부분 페일로드 중심의 DDI에 대한 검토였고 FcRn 메디에이티드 인터랙션과 같은 엔티바디 레벨의 DDI는 예외적이지만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뮤노제네시스 평가에서는 AD의 발생률 자체보다는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의 평가와 SA의 로버스티니스, 드럭 톨러런스와 같은 기능적 요소가 더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QTC 평가의 경우 FDA는 컨센트레이션 QTC 모델링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고 시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FDA와 애플리칸트의 판단 차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메소돌로지와 데이터 완성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